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국 사회 이해 언어와 사회에서 우리가 책으로 한글과 한글을 창제한 사람, 그리고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책이 없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PPT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말과 글. 한국인의 말은 한국어. 한국인이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 한국어처럼 여러분 나라의 말을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한국말, 베트남말, 중국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글자, 자, 한국은 한글을 사용해요. 미국은 알파벳, 그쵸? 자, 그러면 중국은 한자. 자, 베트남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사용하는 글, 이것을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한글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사용하는 글자는 훈민정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글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자, 28자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서 이것들을 합하면 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어떻게 만나야 글자가 되는지 이것이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자,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왕이지요. 조선시대에 1943년에 만들었고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사람들에게 이 글자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144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3년에 훈민정음을 완성했고 한글을 다 완성했지만 사람들에게 이 글자를 쓰십시오 라고 한 것은 1446년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한글이 자음 17개, 모음 11개, 모두 28글자였으나 현재는 자음 19개, 모음 21개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훈민정음은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다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목으로 나오는 발음 그리고 입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자음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우주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 우, 유, 이런 것들은 자,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한글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글에는 우주의 철학적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한글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한글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 우주의 철학적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글은 자음은 무엇을 보고 만들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었다. 모음은 우주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하늘, 땅,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을까? 자, 한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어떤 글자를 사용했을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한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자를 사용했어요. 왜? 한국은 조선시대 때부터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 청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의 글자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요? 자, 한글은
매우 쉬워요. 그런데 한자는 중국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한자는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혼민정음이란 학식이 높은 양반들이 아니라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었다. 자, 혼민정음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입모양으로 만들었고, 자, 하늘과 땅과 사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양반이라는 계층에서만 한자를 사용하는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훈민정음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훈민정음의 정음이란 바른 소리가 아니라 바른 소리를 고정시킨다라는 뜻으로 한자의 소리를 고정시키고자 훈민정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유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도 순수한 한글만이 아니라 한자에서 가지고 온 발음 나는 것. 제 이름도 이유인인데 있을 유자에 어질 인자를 사용해 유인이라는 게 됐어요. 이것처럼 고정된 소리만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것, 한자의 소리를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게 한글이다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유는 한자의 보조수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지금은 한국에서 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아마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전 신문 같은 것들을 보면 한자와 한글이 함께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훈민정음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한자는 쓰지 않아. 이제부터는 한글만 사용해야지 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자를 사용하는 보조 수단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글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유의 나라 미국, 예술의 나라 프랑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김치? IT?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 바로 한글의 나라입니다. 세계 저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이다. 어떻게 세계 학자들은 이런 감탄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한글을 만든 세종은 우주의 원리를 담고 세상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무려 11,172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한글은 글자 형태와 발음한 소리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미음은 무, 미음에서 바람이 뻗어나가 비읍으로, 부, 다시 미음에서 바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피읍으로, 푸, 이처럼 글자의 형태와 소리나는 구조가 일치하면 기억하기 쉬워져 처음 접하는 외국인도 1시간 정도 가르치면
문자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은 쉽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셋째, 한글은 입력하기 쉽습니다. 한글은 자, 여러분은 한글을 얼마 만에 깨쳤어요? 아주 총명하게 아침이 되기도 전에 깨쳤어요? 아니면 열흘 동안 공부를 해서 한글을 알게 됐어요? 자, 다음 동영상도 함께 볼게요. 소리나는 대로 글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지만 중국어나 일본어는 영어로 발음을 입력하고 한자나 히라가나로 변환하기 때문에 한글에 비해 불편하고 속도도 느립니다. 이처럼 한글은 체계적이고 쉽게 배우며 빠른 최고의 문자입니다. 한글은 과학입니다. 서기 1428년 조선시대 한 백성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종은 삼강행실이란 윤리교과서를 만들어 널리 알렸으나 백성들은 중국의 한자로 쓰여있는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백성들은 한자를 읽을 수 없었을까요? 한자는 양반들도 20년 정도 걸려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백성들은 평생 글도 모른 채 억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뜻을 펼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음운학, 음성학, 천문학, 문자학 등 모든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쓰고 있는 조선에서 글을 만든다는 건 중국을 향한 도전이었고 세종은 암살을 피할 수 없기에 한글이 완성되기 전까지 비밀리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1443년 28글자의 한글이 창제되었고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의 오랑캐일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기 1446년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리지 않고 우리 고유의 문자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백성을 위한 세종의 사랑이 아닐까요? 한글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의 글자도 인도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미나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함께 지금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여러분 나라의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었는지, 또 어떤 원리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는 한글이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훈민정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훈민정음이라고 했던 글자를 한글이라고 처음 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세요? 자, 1910년 주시경이라는 선생이 한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 이후부터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 불리던 훈민정음이라고 불리던 글자를 한글이라고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하면 세종대왕이요 라고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자, 한글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이고 자, 훈민정음을 한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유는 주시경 선생에 의해 우리가 1910년부터 한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국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배워요? 자, 여러분은 어떤 학생들은 한국어가 예뻐서 귀여워서 그 말소리가 다른 나라 말과 다르게 좀 아름답게 들려서 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들을 때 그 발음이나 소리가 예쁘다 또는 귀엽다 라는 의미로 많이 듣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글자인 것 같다
또 글자가 모양이 특이하다라는 이유로 한글을 배우거나 한국어를 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한국어를 처음 접했을 때, 한국어를 처음 들었을 때, 한국어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고 또 어떠한 이유로 한국어를 알게 됐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한글날 축하해요. 귀엽다고 생각해요. 귀엽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할 때는 그 모습은 아주 좋아해요. 나 발음이 좀 힘들지만 신기해요. 그 발음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그냥 뭐 30분에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거 저한테 진짜 신기해요. 네. I like the language. I think it's beautiful, like to hear. 아주 이쁘고 그리고 발음이 이렇게 어렵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아주 이쁘고 아주 너무 이렇게 그림 것 같아요. 네. 되게 아름다워요, 한글이. 되게 아름답고, 한글 그 자체가 글씨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나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다양한 붓이 담아있고 뭐 말투 발음이 너무 귀여워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웠을 때는 좀 쉬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배울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다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그 궁금한 마음을 생길 수 있게 만든 그런 훌륭한 것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생각하는 한국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지만 아쉽네요. 자,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어의 특징, 특별함,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한국어의 특징은 다양한 소리, 귀로 듣는 소리는 무엇이든지 다 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이 굴러가요. 어떻게 굴러가요? 떼굴떼굴 굴러가요. 아기가 걸어가요. 어떻게 걸어가요? 아장아장 걸어가요. 오리가 걸어가요. 어떻게 걸어가요? 뒤뚱뒤뚱 걸어가요. 그쵸? 이러한 것처럼 그래서 한국어에는 의성어, 의태어 이러한 그 모양이나 형태,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소리를 또는 모양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생각과 감정, 감각, 모양, 형태, 색깔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 발달했다라고 해서 접시가 깨질 때 여러분 나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접시가 어떻게 깨졌다 그래요? 접시가 쫙 깨졌다 그래요? 자, 한국에서는 접시가 쨍그랑 하고 깨졌다고 해요. 그쵸? 기차는 어떻게 달려요? 기차가 지나갈 때 어떤 소리가 나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차 하면 칙칙폭폭. 자, 발자국은 뭐라고 해요? 걸음걸이, 뚜벅뚜벅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졸졸졸졸 이라고 표현하고 시냇물은 졸졸졸졸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쵸? 자, 바닷가에 가본 친구들 알겠죠?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쳐요. 그러면 그때 파도가 치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나라의 말로? 자, 한국에서는 철썩, 철썩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전화가 와요.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이렇게 전화벨 소리를 한 글자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소리, 들리는 소리를 글자로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모양이에요, 모양. 보이는 모양, 자, 오리는 뒤뚱뒤뚱, 별은 하늘에서 어때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아기는 어떻게 걸어요? 아장아장 걸어요. 토끼는 어떻게 뛰어요? 깡총깡총 뛰어요. 공은 어떻게 굴러와요? 대굴대굴 굴러요.
거북이는 어떻게 기어가요? 엉금엉금 기어가요.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 감각어, 색깔어 등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특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도 이렇게 표현, 의성어, 의태어, 감각어, 색깔어와 같은 이런 표현이 되는 단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글자들과 다르게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어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한국어의 특징은 한국어는 사용하는 언어의 50% 이상이 한자어이다. 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에서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자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동영상에도 봤겠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왜? 한국은 그때 조선시대 당시에 중국, 청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여기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글자인 한자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우리만의 글자를 만든다고 하면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좋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글을 몰래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한국에서 사용하는 많은 글자들의 50% 이상이 다 한자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과자, 부모와 같은 것들은 한자어고 하늘, 기쁨, 노을과 같은 한글, 순수한 한글로 된 글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한국어의 세 번째 특징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존댓말, 그리고 반말, 자, 높임말과 호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쵸? 자, 누구에게 반말을 사용해요? 나하고 나이가 같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한국 사람들은 반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높임말과 반말, 호칭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높임을 사용하는 존칭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어의 세 번째 특징은 상대방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어순이 자유롭다. 자,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것들은 문장의 어순, 앞과 뒤가 바뀌면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다. 선생님이 숙제를 학생들에게 내주었다. 자, 글자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순이 바뀌었지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도 그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어의 특징인데 그래서 사실 한국어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내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숙제를 내줄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봐야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특징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것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본 특징인데 여러분들 한국어를 처음 배우고 한국어를 새로운 언어로 배운 여러분들이 볼 때 한국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들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어의 특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어 교육,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은 뭐가 있다고 했죠? 세종학당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두 가지의 기관이 있고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은 처음에 1880년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글 교육이 시작됐고, 다음으로는 1897년에 러시아, 1930년에 미국과 핀란드, 1940년에 중국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한국어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또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한국어가 발전하게 된 그 시기를, 한국어 교육이 발전하게 된 것들을 보면 일본의 식민지를 당한 적이 있죠. 그 러일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고통을 받은 적이 있지요. 자, 이런 것처럼 한국의 역사와 한국어 교육의 발달, 한국어 교육의 시작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처음으로 설립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당시에 한국에 들어온 외교관들이나 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자들, 이러한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처음엔 다녔고, 지금 현재는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아직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도 있지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를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국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후손들로 인해 증가하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지로 확대되었다. 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최근의 예를 든다면 BTS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죠. 자, BT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소녀들이 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글로 된 노래, BTS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한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 드라마 또는 한국 노래, 한국 스타, 한국의 메이크업 이러한 것들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글도 함께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국어문학학교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을 보는 건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는 한국어 관련돼서 국어 교육과 관련돼서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한국어, 한글을 배우고자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것은 한국이 아니라 해외예요, 해외.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국인의 세계적인,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과 함께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러면서 한글에 대한 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각 대학들에서 설립한 국어 교육 또는 이제 한국어 교육 또는 동아시아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전 세계의 한국어 교육기관은 4천여 개가 넘고 전 세계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현재는 지금 이것이 2014년도에 나온 통계니까 2020년인 지금은 더 많은 학생들과 더 많은 교육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은 2016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국 학생들이 많은 수의 유학생이 중국 학생들이었는데 2016년 이후부터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시작했고 그 외에 다른 나라 아시아권 학생들도 많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현재에는 2020년 지금 현재에는 매우 2015년보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유학을 오기 시작했을 때보다 20배 정도의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한국어가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국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들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어디에 가서 배워요? 세종학당이라는 곳에 가서 배우면 돼요. 자, 세종학당은 한국 정부에서 한국어의 세계화 가치를 내걸고 해외 여러 국가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데 공짜, 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세종학당에서는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나라에서는 세종학당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류 저변 확산으로 바탕으로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한국어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는데 현재는 총 56개 국가에 167곳의 세종학당이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59개 국가에 더 많은 세종학당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국어 학당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각 대륙별로 없는 나라들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라에도 세종학당이 없는 나라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마도 없을걸요? 대부분 나라에 지금 현재는 한국어 학당인 세종학당이 다 있고 현재는 많은 대학에서도 여러분 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도 한국어 학과들이 많이 생겨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과들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전 세계로 확대된 이유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했어요. 자,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 한국의 높은 위상, K-팝과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의 발달 이런 것들이 한국과 한국어를 전 세계로 널리 퍼질 수 있게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영상 통해서 한번 볼게요. 방탄소년단과 싸이 등이 이끄는 K-팝의 인기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K-팝을 향한 관심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캐나다에서 정용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수업이 한창인 캐나다 한 대학 강의실.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로 갑자기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어깨까지 들썩이게 하는 이 곡은 한국 인기 가수의 노래인데요. 우리 대중가요 노랫말이 살아있는 한국어 교재가 되는 현장입니다. I did because I already knew a lot of vocabulary and stuff coming into class because I've been watching drama and listening to the music. 싸이부터 방탄소년단까지 최근 들어 K-팝의 인기는 세계적인 열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런 K-팝의 열기가 한글,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미국의 한 연구를 인용하며 K-팝 스타를 앞세운 한류 학산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주도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이곳 오타와 칼튼 대학교의 경우 지난 2015년 한국어학과 첫 개설 당시 26명에 불과했던 학생이 4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학생들, 지금 어린 학생들의 그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에는 그 K-팝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Korean was probably one of the most logical languages to add to the already existing 10 or 11 languages that we were offering back then, 2 years ago. And part of the reason being is that students are so attracted. 전 세계 대중문화사에 한 획을 긋고 있다는 K-팝의 인기. 노래나 가수를 향한 단순한 인기를 넘어 우리말과 글을 배우는 열풍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K-팝이나 또는 K-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에 한국어를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 한류 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어를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어, 또 한국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지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계 한류 열풍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신한류 뉴스의 노혜지입니다.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세계에 보는 한류 열풍입니다. 세계 한류 팬의 수가 7천만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인구 순위 20위인 태국의 인구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92개국 1,594개 동호회에서 7,312만 명이 활동하고 있고 작년과 비교해 1년 만에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대양주가 4,423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미주 1,881만 명, 유럽 994만 명, 아프리카와 중동은 12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 당국의 한한령과 일본 사회의 반한류 기류가 있었지만 전 세계 한류 팬은 전년도보다 1,40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고 빠르게 한류가 퍼져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였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영어신문 아랍뉴스는 한류 K10병에 걸린 사우디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사미라 발라딜이라는 여대생은 우연히 한국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를 보고 한류에 입문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뿐만이 아니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웹툰 플랫폼 콘텐츠를 즐기는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웹툰과 함께 영화 신과 함께 흥행이 해외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3월 열리는 제12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에서도 베스트 액션 필름, 베스트 비주얼 이펙트, 베스트 코스튬 디자인 등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작년 2020년 올해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작품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점차 한류가 더 퍼져나가면서 이에 대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배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언어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가라는 이유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자, 한국어는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배웠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내가 경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회사에 좀 더 좋은 많은 돈을 받고 취직할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기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또 어떠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한류 또는 한국어와 관련된 한국의 문화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국어들을 좀 더 잘 배워서 또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이해한다면 한국어를 좀 더 쉽게,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오늘 퀴즈 3문제 낼 건데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여러분들이 써서 저한테 과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퀴즈를 저한테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과제로 내드렸던 문제들 중에서 중간 시험을 볼 때 거기에 나와 있던 문제들이 중간 시험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꼭 과제를 확인하시고 과제의 정답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들고 답답할 텐데 조금만 더 화이팅 해서 우리 나중에 학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